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노퍼 카운티에 위치한 켄턴이란 곳은 인구 2만 5천 명의 한적한 중소규모 도시입니다. 근처 보스턴으로 출퇴근이 가능해서 주택이 많이 밀집해 있고요. 여긴 특히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내리는데요. 눈보라를 뜻하는 영어 단어 블리자드가 날씨 예보에 자주 등장할 정도죠. 거기에 강풍을 동반한 폭설도 발생하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 켄턴에서는 차량 고립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아예 눈으로 문이 막혀서 집에 갇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눈보라에 취약한 도시 이 켄턴에 살고 있던 23살의 여성 산드라 버치모어. 그녀는 2021년 당시 샤론 공립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컬리지 간호과정도 밟고 있었고요. 일과 학교에 있어서 지각 한 번 안 할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던 중이었죠. 그러던 2021년 2월 1일 블리자드, 강한 눈보라가 닥친 그날 산드라의 삶에 비극이 찾아옵니다. 많은 양의 눈보라가 휘몰아쳤어요. 그리고 다음 날까지 쉴 새 없이 눈이 내렸는데 2월 1일 일단 샤론 공립학교는 오전 수업을 원격으로 진행했죠. 그러다 오후에 눈보라가 좀 잦아들면서 바로 정상 수업을 재개합니다. 산드라는 평소처럼 일을 끝내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 또 눈이 엄청 내렸고요. 다음 날인 2월 2일 학교에서 산드라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동료가 몇 번을 연락했지만 응답이 없어요. 눈보라 때문에 어디에 고립됐나? 아님 개인적인 일이 있나? 일단 학교는 좀 더 연락을 기다려보기로 합니다. 그러다 2월 4일. 아무리 생각해도 산드라가 절대 이럴 사람이 아닌데. 교사들은 뭔가 수상하다는 걸 깨달았고 경찰에 신고를 접수합니다. 우선 경찰은 안전 확인 차원에서 산드라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그녀의 자동차였는데 수북한 눈에 덮여 있었죠. 그러니까 눈이 많이 왔던 그 2월 1일 이후 며칠간 전혀 움직이지 않은 듯 합니다. 띵동. 벨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고 경찰은 이 상황에서 혹시 문제가 있나 싶어서 문을 따고 안으로 진입하게 돼요. 산드라 씨, 안에 계세요? 여기저기 살펴보면서 그녀를 찾았죠. 그러던 중에 굳게 닫혀있던 침실 문을 조심스럽게 밀게 됩니다. 근데 순간 이게 문이 뭔가에 가로막힌 듯 잘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고약한 악취가 풍겼고요. 노련한 경찰들은 악취가 시신에서 비롯된 걸 직감합니다. 자, 그렇다면 쓰러진 시신이 지금 이 문을 막고 있다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현장 보존이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문을 억지로 열 수가 없었어요. 잠시 고민하던 경찰은 일단 문 사이로 카메라를 들이미는데요. 거기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산드라가 문 손잡이에 스카프를 두른 채 앉아서 사망해 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설명만 들었을 때는 단순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죠. 보통 사람은 자기보다 높은 곳에다 줄을 매답니다. 근데 산드라는 키보다도 낮은 문 손잡이에 스카프를 묶었다? 이러면요, 보통 인간은 본능적으로 끈을 풀려는 경향이 있대요. 살려고. 그러니까 실패율이 높죠? 물론 그런 경우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근데 굳이 그 문골이 낮은 곳에? 한편 현장에는요,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강도의 소행을 의심하긴 힘들었죠. 얼마 후 부검 결과가 나오는데 그녀가 2월 1일 날 밤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남아 있었죠. 사망 당시 산드라가 임신 3개월이었던 거예요.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니었다 보니까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긴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까지 파악한 경찰은 사건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종결짓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한 문제를 굳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듯 했고요.
그러자 가족과 지인들이 대거 반발에 나섰어요. 2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산드라가 임신 사실을 알았고 굉장히 행복했었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임신이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없던 산드라에게 아이는 축복과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사건 전날 병원 진료도 예약하고 막 즐거워하면서 아기용품을 구매했어요. 심지어 앞으로 태어날 신생아 사진 촬영을 위해서 작가한테 연락을 취했고요. 아니 그런데도 스스로 사망을 했다고요? 유족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에게 반박을 했죠. 동시에 저명한 법의학자 마이클 박사를 고용해서 신속히 재부검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산드라의 옷과 목 주변에서 증거가 나와요. 결박된 흔적이 보였고 설골 골절과 함께 코의 피부가 벗겨진 점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마이클 박사는 타살이다 라고 결론을 냈고요. 사건은 바로 반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때쯤 산드라의 절친이던 줄리아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와서 중요한 증언을 하게 돼요. 산드라는 타살이에요. 그리고 저는요. 범인 누군지도 알아요. 그 남자 신고도 했잖아요. 범인은 뱃속 아이의 아빠라고요. 줄리아가 이때 지목한 남성이 있어요. 그는 바로 35살의 매튜 파웰이었죠. 하지만 용의자가 알려진 순간 이 지역사회가 술렁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매튜라는 사람이 켄턴 지역에서 6km 떨어진 스톤튼에 재직하던 현직 경찰이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3명의 아이를 둔 유부남이고요. 참고로 그 매튜의 막내 아이는요. 산드라가 사망한 그날 2월 1일에 태어났더라고요. 물론 매튜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내가 경찰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은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산드라는 12살이던 2010년부터 18살이 되던 2016년까지 스톤튼 경찰서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에 주기적으로 참석했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경찰 체험 같은 거예요. 현지 경찰들이 강사로 참여를 해서 아이들한테 현장 이야기도 생생하게 들려주고 또 업무에 대한 교육과 멘토링을 진행하죠. 스톤튼 지역 외에도요, 전국적으로 이게 주체가 되는 행사여서 경찰관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산드라와 매튜는 과거 이 프로그램에서 만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매튜는 여전히 산드라와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해요. 내가 애 아빠? 그게 말도 안 된다면서 성적인 관계를 맺은 적도 나는 그 집을 방문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마지막으로 만난 게 작년 10월쯤? 이후로는 본 적도 없고요. 이렇게 진술하는 매튜가 경찰이잖아요. 그래서 담당 형사도 내심 그 말이 진심이길 바랬어요. 하지만 얼마 후 산드라 아파트 CCTV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가 포착됩니다. 이 아파트가 연식이 오래돼서 각 층마다 CCTV가 있진 않았는데요. 유일하게 입구에 딱 한 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버젓이 매튜가 찍혀 있더라고요. 정확히는 문제 2월 1일 밤 9시 20분입니다. 산드라의 아파트를 방문하는 매튜예요. 그런데 모습이 좀 수상하죠.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연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겁니다. CCTV 상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디론가 갔고 28분 후, 그러니까 9시 56분쯤 다시 모습을 드러내요. 바로 그곳을 떠난 게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가 산드라 집에 간 적도 없다더니 새빨간 거짓말이죠. 뿐만 아니라 매튜의 핸드폰을 압수했어요. 와, 그랬더니 그간 산드라와 나눈 문자가 가득했고요. 심지어 성관계를 암시하는 글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막 지금 증거가 쏟아지는 가운데 매튜는 급히 말을 바꿔요. 지난 2020년 산드라가 성인이 된 후에 좀 만났고 그때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에는 그냥 성적 파트너 관계만 유지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된 거죠.
그의 진술에 따르면 2달 전인 2020년 12월 5일 산드라가 임신을 했다라고 매튜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매튜가 낙태해라 라고 권장을 하는데 산드라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애초부터 이 사실을 알린 게 유부남인 매튜가 남편이 되어달라 이런 게 아니었고요. 그저 아이의 아버지라는 걸 인정해 주길 바란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냐면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출생증명서가 나오죠. 여기에 매튜가 사인해 줄 걸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좀 문제가 있죠. 참고로 미국에서 출생증명서는요, 미혼모에게 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친자가 아니더라도 출생증명서 아버지 칸에다가 누군가 자발적으로 사인하면 법적인 책임이 생긴대요. 그러면서 양육권과 친권이 주어지고 동시에 법적인 책임,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거죠. 물론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서명을 하고 60일 이내 철회가 가능하긴 한데요. 이후에 넘어서 수정을 하려면 법적 소송이 필요하다고 해요. 또 1년이 지나면 아예 취소가 불가능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매튜가 친부에 사인하라고? 너 말이 되냐? 하면서 산드라의 요구를 강력히 거부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경찰 신분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만난 학생과 불륜에 애까지 생겼다는 게 들통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자식 셋의 아내까지 잃을 수 있고요. 그때 이후 산드라는 매일같이 매튜와 다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매튜에 따르면 사건 당일 또다시 낙태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산드라의 아파트를 방문하게 되는데 여전히 말이 통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올라가서 한 30분 얘기하고 그냥 집에 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산드라가 살아 있었다는 거죠. 글쎄요, 그게 과연 진실일까요?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찰은 이 두 사람의 핸드폰을 모두 수거했고요. 과거에까지 삭제했던 3만 건의 문자를 모두 복구합니다. 그렇게 드러난 내용을 보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생각보다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매튜는 산드라한테 너 그 뱃속에 있는 새끼랑 같이 죽어버려! 이런 말을 상습적으로 퍼부었어요. 너 낙태 안 해? 너 그냥 다 가서 죽여버려! 이런 나이도 어린애한테 너무 심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 23살의 산드라한테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친구인 줄리아한테 상황을 털어놓게 되죠. 자, 메시지와 증언을 토대로 사건 열흘 전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정리해보면요. 1월 20일이에요. 이 산드라의 사정을 알게 된 친구 줄리아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서 그 매튜 경관 불륜을 하고 있다라고 밀고를 하게 돼요. 하지만 기대했던 일은 벌어지지 않았죠. 매튜가 동료를 통해서 소식을 전달받았고 오히려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일게 됩니다. 그날 매튜는 193cm의 거구예요. 바로 산드라를 찾아갔는데 여기서 산드라의 외형을 보면 키가 147cm의 왜소한 체격입니다. 근데 매튜가 산드라를 보자마자 거칠게 몰아세웠죠. 어딜 감히 네가 내 인생 망치려고 막 폭언을 내뱉으면서 사정없이 폭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드라는 지금 임신한 상태인데 너무 고통과 막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하지만 4일이 지난 1월 24일에 돌연 매튜가 태도를 바꿉니다. 산드라한테 연락을 하더니 다정하게 화해를 청했고요. 음료 하나 사들고 또다시 그녀의 아파트에 찾아왔죠. 근데 이때 산드라는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날 집에 온 매튜가 집 비밀번호랑 열쇠를 달래요. 더욱이 산드라 없을 때 약간 그에게 쓱 침실과 욕실을 둘러보기도 했고요. 그가 어떤 계획을 그리고 있는지는 산드라가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다시 그날로부터 8일이 지나고 문제의 2월 1일입니다. 이날 매튜가 마지막으로 산드라 집에 방문했어요. 그리고 산드라는 침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고요. 자,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지금 모든 정황이 매튜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죠. 알리바이도 여기서 보면 시간대가 딱 맞고, 또 살해할 동기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의 이막은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핸드폰 포렌식을 하던 경찰이 과거의 과거 문자 내역까지 쫙 훑어보던 중에 정말 너무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해요. 그 복원된 문자 내역은 2012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드라는 2010년부터 그 스토튼 경찰서에서 주최하는 경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당시 여기에는요, 베테랑 경찰관인 로버트 드바인이 참여를 했고 리더를 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그의 멘토링에 산드라는 상당한 감명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산드라를 조금만 더 이해해보자면 어렸을 적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와 할머니 손에서 자랐죠. 애가 나이가 들수록 진로나 학업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엄마는 돈 버느라 바쁘고 할머니는 편찮으셔서 주변에 뭔가 미래를 같이 고민해줄 어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백을 경찰 체험 프로젝트에서 만난 경찰관들이 메꿔준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산드라는요, 멘토였던 로버트 경찰관에게 너무 감사했다라고 편지를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3월에 새로운 강사가 부임해요. 그게 바로 신입이었던 매튜였죠. 처음에는 뭐 별반 다를 것 없는 멘토-멘티 관계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매튜가 노골적으로 산드라에게 접근하는 듯해요. 둘 간의 대화를 보면 뭐 숙제를 도와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시작으로 약간의 플러팅을 하더니 점점 수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끝내 선 넘는 성적인 내용까지 드러났고요. 그러다 1년이 지난 2013년 4월, 이때 산드라가 15살인데 26살이던 매튜와 첫 성관계를 가졌다는 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불법이죠. 당시 산드라는 매튜가 뭔가 젊은 오빠 같은 경찰에 또 외모도 좋고 흠뻑 빠져버린 거예요. 그는 때로는 아빠처럼 또 자신을 섬세하게 돌봐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드라도 당시에 15살 어리잖아요. 그냥 너무 멋있다, 매력적이다 이렇게만 판단한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잠깐 알아둬야 할 용어, 그루밍 범죄인데요.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성인이 아동이나 청소년한테 접근을 해서 가스라이팅을 통해 신뢰와 지배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 결말은 성착취 혹은 유린으로 이어지고요. 생각을 해보면 매튜한테 산드라는 그냥 갖고 놀기 좋은 장난감이에요. 처음에는 듬직한 경찰 오빠인 척 행동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산드라를 강하게 제약합니다. 핸드폰 위치 추적 어플을 깔고 지가 이제 경찰 근무하던 중에도 수시로 막 집에 방문하고 감시하고요. 심지어 폭력에 가까운 성관계를 처벌의 수단으로 사용하기까지 했대요. 추해요, 추해 정말. 근데 또 동시에 범죄가 들통날 것을 우려해서 수시로 메시지 삭제해라 라고 강요했고요. 그러다 상황은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2016년, 2019년에 산드라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연달아 돌아가신 거예요. 얘는 정말 말 그대로 가족 없이 혼자가 되었고요. 이때 믿고 의지할 사람은 매튜밖에 없었죠. 매튜가 그럼 뭐냐? 멘토이기도 했지만, 시작은 그랬지만 이제는 어떤 성적 파트너인 매튜요. 근데 이쯤 되니까 매튜도 산드라 얘 나한테 절대 거역 못하겠네? 라는 걸 감지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벌어집니다. 매튜가 자신의 쌍둥이 형인 윌리엄 파웰에게 산드라를 소개해줍니다. 여기서 소개를 해줬다는 건요, 그녀를 성노예로 갖다 바쳤다는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심지어 여러분, 윌리엄 또한 경찰이에요. 앞서 그 청소년 프로그램의 강사로 일했던 사람이고요. 매튜가 지시를 하니까 산드라는 형을 만났고 형 윌리엄과도 성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깊이 세뇌된 탓에 자기가 성적으로 유린당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지금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저 사랑하는 사람이 시키니까 소원을 들어주자라는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일이 아직 더 남아있어요. 또 있어요. 매튜가
자신의 선임 경찰이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리더였던 로버트에게 산드라를 바쳤습니다. 이게 경찰들 사이에서 지금 말이 됩니까? 알고 보니까 이 로버트란 인간도 겉은 멀쩡했는데 실제 행실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이놈도 프로그램에서 여러 청소년들 찝쩍거리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렇게 정말 믿고 싶지 않지만 산드라는 총 3명의 성인 남성 경찰들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드는 게 뱃속의 아이는 누구의 아이였을까요? DNA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매튜가 친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후로 경찰은 이 사건을 해결해 있어 친부가 누군지는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고 결국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네티즌들은 봐라, 매튜랑 윌리엄은 쌍둥이잖아. 근데 이게 매튜랑 DNA가 전혀 일치하지 않았어? 그럼 윌리엄도 아닐 텐데? 게다가 경찰은 굳이 이걸 공개하지 않아? 그러면 그 윗선인 로버트가 친부이겠구나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경찰에서 이게 너무도 추악하니까 그냥 묻으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고요. 자, 그런데요. 이렇듯 너무도 극악무도한 전말과 함께 경찰의 악행이 밝혀졌어요. 자, 근데 그 다음으로 또 후폭풍이입니다. 전국적으로 경찰 체험에서 나도 당했었다라는 신고가 막 밀려드는 거예요. 도합 200건이 넘는 성폭행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당시의 나이가 어려서 신고조차 하지 못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가해자가 경찰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를 해도 과연 이런 생각에 그냥 절망에만 빠져 있었죠. 그 수년 지나고 산드라 사건이 터지면서 애들이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2022년 4월 매튜, 윌리엄, 로버트 모두 경찰에서 사직했습니다. 당시 스토튼 경찰서장은 이들이 청소년들과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걸 인정했고 사과를 전하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2024년 8월입니다. 산드라 살인 혐의로 매튜를 지속적으로 지목해온 검찰이 그를 드디어 구속하게 돼요. 검찰에 따르면 매튜는 그 친구 줄리아가 경찰서에다 전화를 해서 불륜을 폭로했을 때부터 안 되겠다. 이미 산드라를 죽이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스스로 삶을 끝낸 것처럼 위장을 하기 위해서 사건 전 산드라의 집을 살펴봤고 때를 기다렸죠. 마침 이때 기상예보에 답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켄턴 지역은 눈보라가 많아요. 근데 예보를 보니까 대형 눈보라가 2월 1일에 예정되어 있었죠. 이때 범행을 저지르면 시신 발견을 최대한 늦출 수 있으리라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눈보라 때문에 길이 다 막힐 거고 사람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2월 1일 산드라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녀의 목을 스카프로 졸라 살해합니다. 이후 그는 노련한 노련한 살인마처럼 현장을 은폐했어요. 시신을 문에 기대서 앉히고 스카프를 손잡이에 묶어둔 겁니다. 뒤이어 자기 흔적까지 말끔히 지운 후 청소를 하고 나오는데 그게 겨우 한 30분 남짓이었죠. 이후 그는 유유히 아파트를 떠났고 여기까지가 검찰이 추정하는 전말입니다. 반면에 매튜는 말도 안 된대요. 살인 혐의를 여전히 강하게 부인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수집된 그 과거 문자 내역, CCTV, 두 사람의 관계 이 모든 게 성폭행의 증거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거 자체를 가지고 살인의 증거라고 보긴 좀 미약했죠. 그러니까 그날 산드라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두 사람밖에 알 수 없어요. 그렇다 보니 2025년 현재까지도 긴 법정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요, 결국엔 매튜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될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의 추악한 말로를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려고 합니다. 산드라와 뱃속의 아이의 명복을 빌면서 하루빨리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사건 너무도 추악했어요. 한 명의 경찰도 아니고 3명이라니.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5년 12월 16일 중국 산시성 딩벤현에 살고 있던 중년 여성 완웅 씨. 그녀는 이틀간 짧은 출장을 마치고 막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안 풍경이 굉장히 낯설어요. 평소에 커튼을 치지 않고 생활을 하는데 웬일인지 집 커튼이 다 쳐져 있고 컴컴한 겁니다. 게다가 더 이상한 건 평소에 그녀가 회사 일로 바빠서 청소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집이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요. 자기 집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느낌이 이상한 거죠. 완웅 씨가 꺼림직해하면서 방으로 들어가서 옷장과 서랍장을 열어보는데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있던 12만 원 상당의 현금, 고가의 사진기, 금목걸이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든 거예요. 얼마 후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했죠. 근데 경찰에게도 이건 좀 낯선 상황입니다. 보통은 도둑이 들었다고 하면 막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데 이 집은 정반대로 너무 깔끔했으니까요. 외부 침입의 흔적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 혹시 누군가 이 집을 굳이 뒤지지 않아도 현금과 귀중품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범행은 아닐까? 면식범이요. 용의자가 빠르게 좁혀집니다. 이때 가장 먼저 의심을 받은 사람은 당시 완 씨 집에 얹혀 살고 있던 24살의 조카 차오리. 그녀는 갓 대학을 졸업하고 이 고모 완 씨가 사는 딩벤현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마땅히 이제 자취할 곳이 없다 보니까 당분간 완 씨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된 거죠.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차오리는 어릴 때부터 워낙 성실하고 바른 아이였고요. 또 낯선 지역에 와서 고모네 집에서 신세를 지면서 고모를 너무 잘 따랐습니다. 완 씨 또한 외로웠던 차에 이 차오리를 친딸처럼 대해줬고요. 그래서 사실 자기가 출장을 가면서도 야, 너 집에 혼자 있어서 어쩌니 이렇게 걱정을 했다는데요. 그런 조카가 고모 물건을 훔쳤다? 근데 지금 차오리는 어디 있는 걸까요? 완 씨는 급히 그녀에게 연락을 합니다.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정말 이거 혹시나 싶어서 귀중품 챙겨서 이거 가출한 건가? 이후 경찰은 차오리의 행적에 집중하게 되죠. 그러다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마주합니다. 차오리가 며칠째 다니던 회사도 무단 결근 중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역시 그녀의 행방을 찾고 있었고요. 경찰이 차오리의 부모에게 급하게 연락을 걸어보는데 가족들도 당황스러워했죠. 딸이 온 적이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 딸이 물건을 훔쳤다고? 걔는 그럴 애가 아니다. 라면서 아버지가 내 딸이 절도범이라는 증거 나오면 내가 20배 이상으로 보상 다 할 거다. 라고 아주 큰 소리로 자부를 합니다. 사실 차오리네 집이 그렇게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철물점 운영하면서 화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죠. 차오리도 학교와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정말 모범적인 아이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도 사건이랑 연관짓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도대체 지금 어디로 사라진 거냐고요. 이때 경찰은 사건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아요. 심지어 완 씨 집에서 5천 위안이 들어있는 차오리 조카 명의의 통장까지 발견되면서 분위기가 더 심각해졌죠. 자, 생각해보세요. 5천 위안은 한화로 약 90만 원 상당인데 2005년인 걸 감안하면 당시 중국의 사회초년생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게 거의 도난당한 고모의 현금과 귀중품 금액과 맞먹어요. 이 돈은 차오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차곡차곡 모아온 돈이에요. 또한 그녀가 취직한 회사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월급도 넉넉했고요. 자, 이 모든 걸 봤을 때 모아둔 돈과 직장을 포기하면서까지 고모 재물을 탐내고 도망갔다? 말이 안 돼요. 게다가 차오리가 평소 들고 다니던 핸드백도 방에 그대로 걸려 있어요. 이건 실종 사건이었죠. 경찰이 급히 방향을 바꿔요. 그리고 차오리의 행방을 찾아 나섭니다. 이웃들한테 탐문을 했는데 소득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이 집에서 비명 소리? 들은 적 없대요. 수상하거나 낯선 사람 본 적도 없고요.
차오리가 말 그대로 소리 소문 없이 증발한 거죠. 그렇게 하염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모 완 씨가 경찰에게 새로운 사실을 보고해요. 자기 집에서 추가로 사라진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했더니 검은색 여행용 캐리어 가방. 이뿐만 아니라 주방에서 사용하던 식칼 하나가 있는데 그 식칼이 수납장 위에서 발견된 점이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왜냐면요, 여기는 완 씨가 평소에 식칼을 보관하던 장소가 절대 아니에요. 그걸 실수로라도 여기에 둘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식칼이 여기 있지? 차오리는 실종됐어요. 캐리어도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식칼이 갑자기 엉뚱한 곳에서 나와요. 예감이 좋지 않죠. 경찰은 혹시 뭔가 놓친 게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자택을 수색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혈흔 반응 검사도 진행해요. 그러니까 화장실 변기 쪽에서 소량의 혈흔이 발견되죠. DNA를 분석한 결과 실종된 차오리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건은 실종에서 강력 사건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전담팀이 빠르게 만들어졌어요. 자, 완 씨의 자택은 보안이 철저한 2층 공용 건물입니다. 사방이 모두 2m 이상 높이의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담장에는 뾰족한 유리파편이 심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침입을 막으려고요. 정문을 제외하고는 건물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경로가 없습니다. 문은 하나예요. 또 정문에 경비원분이 상주를 하시는데 그마저도 밤 11시가 되면 아예 문을 잠궈요. 그래서 건물에 드나들려면 경비원이 직접 문을 열어줘야만 가능한 시스템이었죠. 경비원? 경찰은 경비원의 진술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사소한 거라도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경비원분이 그때쯤에 기억을 상기시키던 중 간신히 뭔가를 떠올립니다. 새벽 3시쯤인가? 한 남자가요, 급히 외출한다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분이 잠을 자고 계셨어요. 그래서 뚝뚝 문 좀 열어주세요 하니까 비몽사몽 문만 열어준 거예요. 근데 어렴풋한 기억으로 그때 남성이 캐리어를 끌고 나간 것을 기억해냅니다. 인상착의 보니까 한 20대 젊어 보였고요. 키는 170 정도였고요. 자, 이렇게 용의자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듯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는 몰라요. 또 그가 어떤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도 없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기까지 나온 이후 사건의 실마리는 더 이상 풀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죠. 그리고 추리를 시작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약 차오리가 변을 당한 장소가 이 고모네 집이라면 혹시 범인의 원래 목표가 조카 차오리가 아니라 집주인 완 씨였던 건 아닐까요? 근데 그녀는 마침 출장으로 집을 비운 상태죠. 그래서 차오리가 대신 변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추리. 수사팀은 이 고모 완 씨 주변 인물에 눈을 돌렸어요. 그러자 이때 한 사람이 떠올랐죠. 완 씨의 지인 남성이던 샤오뚱베이. 그는요, 완 씨가 출장을 가기 전날에도 그녀의 집에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이때 돈을 빌려가요. 사실 두 사람이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거든요. 완 씨한테 남자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 남자친구의 옆집 사는 그냥 이웃이에요. 어쩌다가 이렇게 좀 알게 되고 지내게 된 거죠. 근데 그런 그가 어찌어찌 돈이 급하니까 갑자기 완 씨네 집에 찾아와서 돈을 빌린 겁니다. 그날 완 씨도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샤오뚱베이에게 20위안, 중국에서 이 정도면 하루 식사값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 돈만 쥐어주고 그냥 보냅니다. 거의 내쫓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 있던 조카 차오리도 이 광경을 목격하긴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완 씨와 이 돈을 빌리러 온 샤오뚱베이가 어떤 관계인지 조카는 자세히 알 리는 없겠죠. 만약에 완 씨가 출장 가고 다음날 그가 또 찾아왔다면요? 집에 있던 차오리는 띵동 고모 친구가 오셨네? 하고 의심 없이 문을 열었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급하게 샤오뚱베이의 주거지를 급습했어요. 하지만 이미 떠난 후였죠.
이웃들에 따르면 얼마 전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데 심지어 그 날짜는 차오리의 실종 날짜와 딱 동일했습니다. 한편 샤오뚱베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미스테리해요. 신원조차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름도 본명이 아니라는 거죠. 본명도 모르는데 추적?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요. 결국 수사는 제자리 걸음. 무려 이후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립니다. 그래도 이게 허송세월은 아니었어요. 포기를 모르던 수사팀이 계속해서 샤오뚱베이 주변 인물들을 추적하던 중 극적으로 그의 전 여자친구를 찾아냅니다. 이름은 핑핑이에요. 그녀는 샤오뚱베이와 2년 정도 교제한 사이였는데 시기적으로 보니까 사건이 발생할 그때쯤이었습니다. 핑핑한테 물어보니 그녀는 샤오뚱베이의 본명을 알고 있었죠. 본명은 첸 웨이입니다. 고향은 허난성 러양시. 이 정보까지 다 알아내요. 자, 지금부터 편의상 이 사람의 본명 웨이라고 부를게요. 시간을 거슬러서 3년 전 차오리가 실종됐을 그 무렵의 4일 전입니다. 2005년 12월 10일이었는데 웨이와 여자친구 핑핑이 크게 싸웠죠. 이후 웨이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다 6일 후에나 돌아와요. 근데 돌아와서 다짜고짜 하는 말이 난 이제 여길 떠날 건데 너 누구에게도 내가 누군지 신분을 밝히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러고 떠난 거예요. 소식은 두절되었는데요. 자, 여기까지 여자친구의 증언을 듣고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돼요. 일단 그의 고향이라는 그 러양시 경찰에다가 공조를 요청하게 되는데 어라? 여기서 놀라운 답변이 돌아옵니다. 웨이, 첸 웨이라는 사람이 이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했어요. 차오리가 실종되기 4개월 전인 2005년 8월부터 지금 수감 중이래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사건 전부터 수감이 돼 있을 수 있죠? 처음에 수사팀은 누군가 이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웨이의 머그 사진을 구해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냐? 완씨 그리고 전 여자친구 핑핑에게 보여줘요. 그랬더니 네, 이 사람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웨이가 맞다는 겁니다. 확인 결과 그는 허난시에 있는 교도소에 복역 중이고 2005년 8월에 들어온 이후 행여나 단 한 번도 외출을 나간 적은 없습니다. 이거 경찰로서는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이게 뭐 분신술을 쓰거나 순간이동을 하지 않는 이상 앞뒤가 맞지 않아요. 결국 수사팀은 좀 더 면밀하게 이 사건을 알아보기 위해 웨이의 고향인 러양시로 향하게 돼요. 그리고 고향에서 막 주민들을 상대로 웨이가 어떤 사람인지 탐문 수사를 벌인 결과 엄청난 걸 밝혀냅니다. 웨이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어요. 동생의 이름은 첸 차오. 심지어 이 두 사람은 일란성 쌍둥이라서 정말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웃들조차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냐 이걸로 굉장히 구분이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또 다른 주민 한 명이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죠. 우리가 예전부터 둘이서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헷갈리긴 했는데 구분하는 방법이 있긴 해. 과거에 동생 차오는 아버지와 다투다가 자기 분에 막 이기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새끼손가락을 잘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사람들은 형제들의 손가락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구분하기 시작했고요. 자, 그럼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건 누굴까요? 확인해보니 그는 새끼손가락이 없습니다. 동생 차오란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웨이란 형 이름으로 수감 중인 거죠? 자, 이 사건 좀 정리해보면 일단 동생 차오가 형 이름으로 웨이인 척 감옥에 지금 수감돼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었는데 차오가 과거에 절도죄로 5년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출소를 한 지 몇 년 만에 다시 성범죄로 붙잡힌 거죠. 중국에서는 출소한 범죄자가 5년 이내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오가 이걸 피하기 위해서 형 이름을 대고 교도소에 들어갔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일단 차오리 실종 사건의 용의자는 여전히 형 웨이인 건 확실합니다. 그럼 진짜 웨이는 어디 있을까요? 당장 추적을 해야겠죠? 근데 또 그러기에 앞서서 혹시나 싶었던 경찰이 이번엔 동생 차오의 이름으로 중국 수감자를 검색했어요. 근데 세상에 있어요. 다른 지역 교도소에 차오가 수감되어 있다고 뜨는 거예요. 보니까 지난 2007년 절도범으로 징역 10년을 받고 수감 중이었죠. 차오리 씨가 실종된 게 2005년이니까 시간적으로도 딱 들어맞습니다. 그렇게 극적으로 찾아낸 웨이. 수사팀은 그를 바로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웨이는 너네 증거 있냐? 내가 뭐 차오리를 죽였다는 증거 있냐? 이러면서 아주 뻔뻔한 태도를 보여요. 네, 증거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과거에 그 완씨 집에서 수납장에 그녀가 평소 두지 않는 곳에 식칼이 있었다고 했죠? 자기가 둔 게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경찰이 이걸 여전히 보관 중이었던 거거든요. 그 식칼에 묻어있는 DNA를 감식한 결과 웨이의 것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진실을 말하고 있는 증거 앞에서 웨이는 고개 숙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사건의 전말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사건 당일, 웨이는 어제 완 씨에게 빌린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또다시 염치 없게도 그녀의 집을 찾아갑니다. 네, 오늘은 협박을 해서라도 더 돈을 뜯어낼 생각이었죠. 띵동. 그런데 문을 연 사람이 완 씨가 아닌 그녀의 조카였습니다. 범인 웨이는 그날 밤 어떤 언쟁이 오고 갔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신이 그녀의 목을 조르고 있었죠. 차오리는 숨을 거뒀고요. 웨이는 집에 있던 식칼로 시신을 훼손한 뒤 그 또 집에 있던 여행용 캐리어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웨이라는 사람한테 아주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리강박증이에요. 차오리 시신을 수습하느라 집이 난장판인 거예요, 보니까. 근데 그냥 떠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그는 이 완 씨의 집 현장에 꽤 오랫동안 머물면서 다 하나씩 깔끔하게 치워두기 시작합니다. 다 정리정돈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만족한 뒤에 캐리어를 끌고 건물 밖으로 나갔던 겁니다. 이후에 시신은 인근 마을에 있는 우물에 유기를 한 후에 신속히 도주해버렸죠. 와, 정리강박증. 토요미스테리에서 이런 범인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쵸? 재판이 열렸습니다. 2013년 웨이는 모두의 예상대로 사형을 선고받게 돼요. 형은 빠르게 집행이 되었는데요. 이 모든 게 차오리가 사라진 지 8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사건, 뭐 하나 우리의 예상과 들어맞았던 게 없었죠. 신분 위조에 쌍둥이 형제까지 정말 반전의 반전 스펙타클 했는데요. 그래도 결국 범죄자는 응당한 죗값을 받으면서 좀 시원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아무리 머리를 써봤자 완전 범죄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닐까요? 저는 철저하게 다시 한번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